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최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4차 코시 심포지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역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개최되는 코시 심포지움은 지난 3월 16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 관계의 정상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서 양국 중소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협력과 정책 과제를 좀 모색해야 될지를 위해서 좀 마련되었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외 기빈분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개최해 주시고 종합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실 오동융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위해 이홍배 동의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상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고려대학교 김영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청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배재대학교 간철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동윤 원장님의 모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우선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텔레비 보니까 옛날 드라마인데 자기 자랑하고 뭐는 되게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또 할 말은 또 마이크 잡으니까 제가 그냥 에피소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벌써 한 10년이 더 됐는데요. 제가 중소기업 연구원에 있을 때 원장님이 저를 이제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한일 무역 역조를 해결하라는 명을 받았고 자기가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대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쭉 훑어봤는데 그 당시가 이제 10년 전이니까 우리가 1965년도에 국교 정상화를 하고 나서 이제 한 45년이 흘렀는데요. 단 한 번도 우리가 무역 적자를 해소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막 보다 보니까 와 이거는 제가 할 연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곳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원장님 이거는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운 연구입니다 했더니 그 당시 원장님께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30억의 연구비를 투입하겠다. 설문조사를 막 실제 다 해라 라면서 그 정도 지금 이미 다 얘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며칠을 고민한 그때 다시 찾아가서 원장님 이거 30억이면 제가 몇 년 동안 고가 1등을 할 텐데 그럼에도 이 연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대통령한테 뭘 갖고 가야 되니까 뭘 하나 써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쓰겠습니다 해서 돈이 얼마 필요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기청에 자기가 용역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700만 원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RA 한 명 쓰고 제가 환율을 모르니까 환율 전문가한테 원고 청탁하고 해서 700만 원 했더니 원장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때 2천만 원을 만들어 주셔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렸던 이유는 해소가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까지 안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조금 더 건설적이고 경쟁적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짜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가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는 심포지움이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주제 발표를 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서는 좀 앞으로 나와주셔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창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님께서 한일 정상회담의 영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창용 박사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올라온 한창용 부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그 한일 정상회담의 영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1장에서는 이번 세미나의 이번 심포지움의 배경이 된 한일 정상회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경제적 기대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그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장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개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3월 16일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도쿄에 가셔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셨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2011년 이후 한국, 일본 양국 정상이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경색이 되어 있었던 양국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하면서 양국 관계 회복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제시하였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경제 협력, 안보 협력, 그리고 강제징용의 배상 해법 등을 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과거에 이제 역대 정부의 한일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일 관계에서 이념적인 어떤 영향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한일 관계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저희는 이념적인 것보다 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한일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 한일은 굉장히 우호 관계를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던 그 민주당에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를 강경 기조를 유지를 하셨고, 반면 김영삼 대통령님께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셨던 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계속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는 어떤 이념적 영향 보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한일 관계를 맺고 한일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수출 규제 완화를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상징이 되는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일본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그리고 한국은 그에 따라 WTO 제도를 취하하기로 저희는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 긴밀히 논의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국 경제인 연합회, 그리고 일본의 게이달렌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을 하고 양 단체 공동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간에서도 이제 합의를 어떤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는 경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 협력입니다. 지난 2019년에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한국은 이제 한일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 포괄보호 협정을 이제 종료를 하였습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 미사일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으로서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협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상화를 선언함으로써 동북아 국제 질서를 유지를 하고 한미일과의
그 안보가 강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해서 한일 양국은 경제 안보 대화 협의체를 신설함으로써 이제 양국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강제징용 배상 사실 이것은 2019년 그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는 계기이기도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한일 관계에 물꼬를 트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적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기대 효과는 네 가지, 그러니까 수출, FDI, 관광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관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 회복, 한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다면은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와 한경연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대일본 수출 감소로서 생산 유발액이 13조 원이 잠재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었고, 상공회의소 SGI에서는 한일 관계 회복법을 통해서 26조 9억 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 그리고 아직 저희가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중기업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이 약 18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기업 내부 자료가 제가 계산한 건 아니라서 저도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급하게 좀 작업을 해봤었는데 이제 신테틱 컨트롤 메서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한일 관계 충격이 다시 완화가 된다면은 한일 관계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출 감소가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의 어떤 가중 평균을 통해서 일본의 과거의 트렌드를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가상의 비교군을 형성을 하고 그 추세가 이후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실제 일본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비교를 함으로써 시학이 있기 이전에 이전을 이제 가상하는 어떤 비교원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약 20%에서 30% 정도 실제 일본의 대수출 감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일본과의 어떤 관계가 정상화가 된다면은 대일본 수출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20%에서 30% 정도는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한일 양국 관계가 위축되면서 일본의 우리나라 인워드 FDI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도부터 지금 밑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2012년도 이후에 일본의 대한국 FDI가 쭉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플럭추에이션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 세계에서 대한국의 FDI는 그 이후에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민을 할 때 한일 양국의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된다면은 인워드 FDI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입니다. 이제 역시 일본의 관광객이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크게 감소를 하였었는데요. 밑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012년도를 100으로 두고 그 이후에 각국의 그 대한국 관광객이 어떤 추세를 보여왔는가를 그린 것입니다. 맨 위는 중국, 그리고 노란색은 세계 전체, 그리고 빨간색 미국, 그리고 맨 밑이 일본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중간에 이제 그 사드 문제 때문에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시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중국도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고, 미국과 그리고 세계의 대한국 관광객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 반면 일본은 2012년도 그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된 이후에 감소를 하는 추세를 보였고 최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2012년도 수준은 아직은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일 관계가 이제 우호적으로 바뀜을 통해서 일본 관광객이 늘어난다면은 한경연의 연구 결과를 확인하면은 생산 유발 효과로서 5조 원까지의 관광객을 통한 어떤 경제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입니다. 아마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수입국 다변화 그리고 그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에서 일본의 영향은 사실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제 현재 국제 정세에서 우국 중심의 협력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필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칠포 동맹이라든지 IPEF와 같이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한일 우국 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편입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앞선 발표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은 양국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선 발표 내용은 그냥 정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면은 이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그리고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어떤 방향성으로서 좀 추가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제 한일 기술 협력을 통해서 한일 우호 관계를 통해서 일본의 기술력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일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도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계속 긍정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결국 한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은 역으로 내수 시장에서는 일본과의 경쟁이 좀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일본에 좀 뒤지지 않게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또한 저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판로 지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류 붐이 이제 전세적으로 한류 붐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소비재 분야에서도 이러한 한류 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나 소비재 중심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민관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 중심으로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한 상황인데 이런 가능성에 이후 실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민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 역시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발표자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영 부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의대학교 이홍배 교수님께서 급변하는 무역 환경과 한일 중소기업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이홍배입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상당히 비도 오고 그래서 무거운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 심포지엄을 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상당히 무겁고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러한 경제 발전을 일으켜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고민을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무겁지만은 테마는 좀 더 편안하게 아까 원장님께서 재밌게 심포지엄을 하라고 해서 제 소견까지 포함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마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각 자료를 통해서 너무나도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최근의 무역 통상 환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근 10여 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마련됐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은 한일 양국의 관계로 인해서 뭔가 개선되고 뭔가 이익이 증대되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한일 양국 플러스 전 세계적인 무역 통상 환경을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글로벌 통상 환경 그 테두리 안에서 범주 안에서 개선되고 협력되고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의 얼라이언스는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마 똑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내용이라 같이 약 한 15분 정도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일 양국이 현재 직면해 있는 글로벌 무역 통상 환경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 고립된 아니면 그 고립이지만은 그 고립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한일 양국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며 그걸 왜 해야 되는가? 왜 한국은 일본이 필요한가? 일본도 왜 한국이 필요한가? 왜 양국은 활용 가치가 높은가? 다른 지역, 다른 국가, 다른 대륙에 비해서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메인 테마인 중소기업의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어떠한 협력 방향을 어떠한 협력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일단 시간 제약상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보호무역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과거 90년대에서 2000년대, 그다음 2000년대, 201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자유무역에 입각해서 자유로운 생산과 분배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글로벌 가치사슬 아래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죠. 근데 그러한 글로벌화가 어느덧 보면은 보호무역 정책, 자국 우선 정책, 그다음에 그 속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다음에 또 전쟁까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접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호무역이지만은 보호무역의 안보라는 안전보장이라는 그 전혀 과거의 글로벌화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그러한 무역 통상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의 과거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이제는 기술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패권 다툼이 전개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시작하게 되고요.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통상 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영향까지 미닫고 있는 게 현재 글로벌 무역 통상 환경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술에 포커스를 둔 갈등이 이루어지고 그게 패권화가 돼서 결국은 지재권의 중요성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처음에는 관세의 부과, 그 다음에 보복 관세의 조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발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더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치닫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공급망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럼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마찰뿐만 아니라 분쟁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게 되고 무역이라는 단어가 기술화, 기술 패권 쪽으로 시프트하면서 기술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90년대부터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유지되었던 글로벌화의 핵심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자유로운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효율성을 창출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예 배제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이러한 국가들로부터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보호무역 정책의 핵심이 다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치닫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군사 동맹은
군사적인 동맹에서 국방이라든가 외교적인 정치적인 측면이 강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통상과 기술 동맹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보 또 경제안보 동맹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결국은 한국과 일본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닿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뉴스에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좀 제가 마감 뉴스를 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미국 중심의 통상 방식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주도의 통상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가? 즉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데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아웃풋, 즉 기대 효과가 과연 한일 양국 간의 관계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제 무역 분쟁은 차세대 기술 패권으로 이다면서 이제는 안보의 즉 산업의 안보, 그다음에 무역의 안보, 자원의 안보, 에너지의 안보, 식량의 안보까지 모든 것이 경제에 의한 안보로 귀결되는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글로벌 무역 통상 환경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양자 간의 그 무역 분쟁이라든가 갈등의 대결 차원에서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쿼드라든가 IPEF라든가 치포라든가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무역 기술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지 않는가. 이 IPEF라든가 이 쿼드는 앞으로 CPTPP라든가 그다음에 RCEP을 능가하는 엄청난 큰 규모의 엄청난 통상 규제가 포함된 엄청난 블록이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의 경제 안보 협력체로 발전될 가능성도 상당히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과거의 한중 간의 한일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동맹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동맹이 어떤 동맹이냐에 따라서 자국의 이익은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이익 증대도 결정된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패권에 다극합니다. G2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그러한 G2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G2라는 개념, 지금은 이제 최근엔 G2라는 개념도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래서 패권의 다극화가 다시 한번 일극화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정면 충돌은 이 글로벌 무역 통상 환경에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질서의 변화, 공급망의 재편, 그 다음에 과거에 있던 그러한 네트워크의 파괴 모든 것을 단숨에 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중 간의 기술 전쟁, 무역 전쟁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좀 더 말씀드린 글로벌 공급망이 되겠고요. 근데 반도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첨단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품목이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소재, 부품, 장비가 포함된 기술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패권의 일극화에 대한 정면 충돌은 이 통상 환경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조금 전에 우리 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에 일어났던 일본의 대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로 인해서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겨우 어느 정도 그 꽁꽁 얼었던 그런 냉각 시기가 해소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자 그럼 3년 반 동안 과연 대한민국과 일본은 어떠한 손해를 봤는가라는 거죠. 근데 크게 3가지로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측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7년부터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시작되면서 어려웠던 그 시점에 대한민국은 더 크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일본의 경제산업성 관련자와 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경제산업성도 몰랐던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즉 일본 내부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그러한 수출 규제가
외무성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전혀 앞뒤 경제적인 효과, 일본 기업의 한국 기업의 서로의 제휴 협력 관계도 전혀, 글로벌 공급망의 관계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터졌다라는 것도 일본에서 상당히 당황했고 일본의 연구자들도 상당히 당황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가가 한국과 일본의 여실하게 글로벌 공급망 측면, 그다음에 비즈니스 측면,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즉 비용은 증대되고 경쟁위는 위축되고 그리고 투자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생산 투입 요소를 어떻게 보면 줄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새로운 공급망을 찾아야 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양국의 범국가적인 국가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헤이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자, 얼마만큼의, 아까 우리 한 박사님도 분석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동상 전쟁, 그다음에 기술 패권화, 그다음에 패권화 일극화의 경쟁, 이런 모든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크게 가운데에 네 가지의 한일 양국이 앞으로 협력을 더 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지금의 무역 통상황에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 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륙을 망라해서 그다음에 국가 간에도 장벽 없이 생산과 분배에 가장 최고의 부가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경제 효율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돼서 이익을 극대화시켰다라면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중국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같이 동반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결국은 미국 시장의 지향적인, 지금의 완전 다른 스탠스였죠. 미국 시장 지향적인 경제 성장을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일본도 한국도 중국 진출을 통해서, 그렇죠? 중국 경제와 중국 산업과 중국 기업과 엄청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가졌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일 양국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중 간에 양국 간에 우리가 한국과 일본은 선택을 해야 되는, 자,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될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과 한국은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기술과 미국의 프레임을 가지고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중국이 편입되면서 자연적으로 지리적인 요건, 산업구조의 유사성을 가지고 중국과 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는 중국과 연계성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과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경제권도 분할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치닫고 있는데, 그리고 경제 안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협력해야 되고 또 배제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편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탈탄소 문제, 나중에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에너지 환경 제약의 부분도 과연 일본과 한국이 이러한 통상 환경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가장 큰 한일 양국 간의 앞으로의 협력 방향의 하나의 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바로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통상 활동 방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미국의 활동 방식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어차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반도체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다양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과연 지금 미국에 가 계신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의 답심과 어느 정도의 조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게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하나의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좀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한일 양국이 앞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놓여져 있는 통상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변경시킬 수 없다라면은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전문화된 장점을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중 통상 분쟁과 경제 안보 강화 문제 측면에서는 자,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든 중국을 선택하든 그와 상관없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업들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70년도 80년까지 계속 100년 일본 같은 100년 이상 성장해온 그 성장 패턴이 미국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미국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은 한국이라든가 일본 경제는 미국 주도의 경제권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그 우선순위에 두는 그 마이너스 요인은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과 손을 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에서 중국과의 협력, 협상력, 영향력을 고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한일 단일 국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권에서 중국의 수출이 수입이 엄청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더 중국과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 어떻게 링케이지는 더욱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변화의 대응, 어떻게 한일 관계가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효율성이라든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공급망을 구축했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공급망의 레질리언스, 즉 강인화, 즉 중복성을 가지고 즉 다변화시키는 거죠. 공급망을. 자, 다변화시키는데 한일 양국이 다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일 양국이 미국의 동맹 주도되는 그 동맹 그 경제권에 포함돼서 거기서 세계 각국으로 다변화시키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럼 자연적으로 경제를 위한 안보가 지금까지 우리가 안보라는 단어 측면에서 경제를 위한 안보라고 했다면 이제는 경제에 의한 안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안보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분야, 산업, 무역 부분은 안보에 집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전환. 아까도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첨단 산업 기술입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의 기술을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핵심이 반도체가 되겠죠. 그 안에는 배터리가 있고 히토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 이런 어떻게 보면 탈탄소 중립화를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도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 엄청난 개발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이 에너지 관련된 환경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된 그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돼? 어떻게 링케이지 시켜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나의 물꼬를 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린 내용들이 한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무역 통상 환경의 현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하나의 필요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양국이 협력의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사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협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3년 반 동안 일본의 소재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엄청나게 발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어디로? 대만으로, 호주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그 다음에 중국으로. 왜?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일본과 한국과의 이 소부장 산업의 이 소재 반도체 장비 부분이죠. 장치 부분이 얼마만큼 강한
공급망 체제를 갖고 있었는가가 여실히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개선된다고 다행인데요. 개선되지 않고 이게 지금 현 상태가 지속된다라면은 결국은 이렇게 2000년대부터 이익을 유발시켰던 소부장 산업의 한일 간의 공급망 체제의 파급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부장 산업에만은 약 84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제조업에도 총 1280억 달러의 이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는 이 공급망을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없애버린다, 활용을 못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업의 큰 피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반도체 부분은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반도체 부분에서 왜 한국과 일본 기업의 협력이 가능하느냐? 아주 단편적인 기본적인 예를 보면은 일본의 원천 기술,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장치입니다. 장비 산업이죠. 반도체 장비 산업. 그리고 그거를 상용화하고 사업화하고 그리고 생산하는데 제조 기능이죠. 이 제조 기능에 탁월한 전 세계적인 넘버원인 대한민국이 협력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반도체는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공정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후공정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시야를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기업들도 거의 대부분이 일본 기업입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도 한국과의 공급망이 차단됐을 경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 새로운 판매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돼. 그게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거는 2000년대부터 계속 일본의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의 아지경의 아시아경제연구소에 있는 아베 마코토 선생의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2000년부터 한일 양국의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이 공급망은 이렇게 기업 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왔다는 겁니다. 즉 엄청난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진출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을 해왔다는 거죠. 이들 기업들은 이번에 3년 반 동안의 그러한 수출 규제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손실보다 상당한 이익을 발생시켰던 기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알박, 엊그저께 또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이 알박 반도체 업체는 제조장비 업체입니다. 다시 한번 또 평택에 또 판교에 지금 연구개발 거점을 다시 신설하기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반도체 관련된 첨단 기술이 소재 장치 부분에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쓰이화학, 미쓰이금속, 모리타화학, 그 다음에 후지필름, 스미토모 정화,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넘버원 아니지 않습니까? 온다는 거죠. 우리가 유치해 와라 하지 않아도 그만큼 공급망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구배처가 있다라면, 공급처가 있다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요, 근데 2020년 이 표는 요 아베 마코토하고 이제 우리 그 이치평 선생이 한국 외대 이치평 선생이 이제 자료를 인용을 한 겁니다. 양국 간의 수출 규제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발빠른 일본 기업들은 손실을 어때요?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에 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충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와서
반도체 관련된 제조용 장비와 그 다음에 원료를 생산하고 누구에게? 대한민국 기업에게 납품을 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또 이 상태가 만일 또다시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뒤집어진다라면 그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됐지만 현 상태에서 그대로 개선이 되고 더욱더 본격화가 된다라면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된 핵심 기술 관련된 디지털 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기업들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공급망은 한일 양국 간의 공급망은 어느 국가, 어느 지역, 어느 대륙의 국가보다 기업보다 엄청나게 치밀하게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맨 밑에 보면은 알박이라든가 히타치 하이테크, 그 다음에 일본어로 있는데 국사이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전기, 그 다음에 이데미츠 흥업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에 이르러서 계속적으로 한국에 투자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꼭 반드시 서비스업만 투자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먹거리, 수출의 먹거리, 대한민국의 GDP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한일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이 분야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의 일본 진출, 일본 기업과의 생산 협력, 그 다음에 공동 펀드를 마련해서 기술과 투자 부분에 협력을 하고 또 나아가서 법인까지 설립해서 공동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어떻게 보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참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어떠한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들을 제시했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유입했다, 의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는 소재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 기술이 접목된 그러한 제품에 대한 협력이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 간의 무역 수지 부분을 보면요, 그 속에서 소재 부품 장비를 보면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즉 1919년 전에도 2010년대 들어서는 무역 수지 흑자가 소부장 산업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통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10년 이후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2010년도 중반 이후부터 양국 간의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발생하면서 또 2019년에는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부터 일본과 한국의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투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외면받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시 복원되고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협력 방향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생산입니다. 생산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이 그렇게 첨단 산업에 엄청난 고부가가치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존재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범용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 협력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꼭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생산 협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하나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단순하게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 그 다음에 창업 부분에서도 일본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술의 그러한 퀄리티가 레벨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기술과 투자 협력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벤처 캐피탈은 엄청납니다.
예, 뭐가 이 자금력이 옛날부터 제가 학교에 오기 전부터 키예프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일본의 이 자금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아주 그냥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정부 쪽에서. 그러나 결국은 지정학적인 요인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지정학적인 요인이 해소되면은 결국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발생되면서 일본의 벤처 캐피탈이 그 다음에 우리의 벤처의 그런 역량 노하우와 그 다음에 상용화, 그 다음에 프레임이 하나의 어디 큰 협력의 하나의 프레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바로 연구, 기술, 개발, 협력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자본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 또한 일본의 자본을 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지난해에 일본의 스타트업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경제산업청에서. 중소기업청 따로 스타트업이 청이 있는데 한번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일본의 사이트에 한번 영문으로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스타트업청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만큼의 벤처 캐피탈과 얼마만큼의 창업 벤처기업의 지원이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벤처기업이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어때요?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협력의 기회를 그다음에 이익에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진출이라든가 창업의 촉진이 이번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기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다라면은 엄청난 한국 시장의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의 수요, 그 다음에 한국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일본의 1억이 넘는 그 다음에 일본 시장을 통한 제3국의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제가 또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은 토론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제를 해주신 이용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3시 55분인데요. 저희가 장례를 잠시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고 4시 5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가 4시 5분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뭔가 또 인텐시브한 좀 종합 토론을 위해서 시간을 약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자장과 패널 분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시면서 종합적인 토론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자장이신 오동윤 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과 패널 분들을 앞쪽으로 계신데요.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아까 인사를 다 했으니까 이마저도 생략하고 재미난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일본이랑은 워낙 민감하지만 오늘 또 한창용 박사도 또 새벽에 또 개량적인 접근까지 해서 또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또 주셨고, 또 우리 이용배 교수님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벌써 지금 기사가 하나 떴던데 사실 오늘 지금 말씀 주신 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 토론자분들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존의 그 세미나처럼 한 10분 발표하고 마이크를 닫고 이런 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또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또 반론이라든가 또 찬성이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몇 번이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오히려 짧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시작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강철구 교수님께 먼저 좀 마이크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한창용 박사가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짧게 좀 코멘트 한번 주시죠. 네, 긍정적이지 않아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이제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2019년에 수출 규제가 마치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가 있었고, 그 피해가 이번에 3월 16일 날 한국과 일본 간의 정상 관계를 통해서 복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뭐 FDI라든지 또 기타 부분에서 한국이 뭐 수출이라든가 또는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저는 그것이 상관관계가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는 이게 수출 규제하고 이상하게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예를 들어 관광객 감소라든가 또 수출과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떤 것이 더 강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 박사님 데이터에서도 보면은 일본이 감소한 만큼 그 수입이라든가 FDI라든가 관광객이 그 전 세계의 측면에서는 그게 약간 이제 등치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이용배 그 교수님께서 2001년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한국과의 그런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소재 부품 장비에서 그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기업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왔던 것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만 도움이 되느냐라는 측면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가 수입 다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실시됐다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그거를 국가가 또는 일본 정부가 뭐 수출 규제 또는 수출 관리라는 측면에서 소부장 세계 부품 소재를 그러니까 규제를 했다 하더라도 알아서 기업이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 연구해가지고 뭐 벤처기업에게 제시를 했거나 또는 정부가 그렇게 해라고 가이드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회를 하든 또는 직접 들어오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것이 한일 간의 정상화를 통해서 이게 뭐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될 것이다. 요거는 좀 다른 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낙관적인 시각에 대한 조금 경계하는 시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시각에는 우리 김영근 교수님도 비슷한 시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고려대학교 글로벌 일본영문의 김영근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3월 16일, 17일에 한일의 그 어떤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다시금 그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의로 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한일 관계를 재난 상태에 빠졌다라고 보는데요. 이 재난 상태의 관리 방법으로서는 그 윤석열 정부의 출범 당시부터 1998년에 김대중 오부지의 21세기 한일 공동선언, 그러니까 파트너십 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건데요. 지금까지의 역대의 그 한창용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맨 처음부터 강경 기조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가 결국에서는 강경 기조로 전환하는, 그게 대부분 역대 정권의 한일 간의 관계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부분이 관건인데, 그 부분에서는 정부의 의도는 어떤 탈지정학적인 시도를 해서 지정학적인 그런 효율을 굉장히 높여보자는 의도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정학적인 위기관리가 오히려 더 가중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과거의 갈등 요소를 지나쳐서 미래의 갈등 요소의 관리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아마 의도는 저하고 같았을지 모르나, 다만 그런 그 2018년 10월 30일에 대법원 판결의 현금화 문제를 제3자 변제로 전환하면서 이 정치와 경제적인 로직 자체가 다시금 분리되지 않고 이게 같이 연동되면서 움직이면서 경제협력에 상당히 허들도 좀 높여놓지 않았는가. 특히 일본은 그런 2019년 7월 4일에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전략적 물자의 절차의 간소화를 이제 그 정지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서는 2021년 9월 1일에 디지털청을 설립할 정도로 일본은 한국에 어떤 그런 그 디지털에 뒤져져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앞서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WTO의 승소 판결이 났던 2019년 4월 11일에 그 결과물들을 다시 엎어서 제소를 취하하고, 또 한일 간의 군사 정보 협정 자체 이런 부분들도 지나치게 되돌려 놓으면서 가장 위험한 한일 간의 경제협력 가장 중요한 건 동시성인데, 저희들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제소를 이미 실행했고 일본의 결과를 기다리는 부분 자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예, 그 위기관리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는 말씀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 언뜻 이해는 좀 안 가거든요. 우리 김 교수님 한 번만 좀 사례를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썩 이해가 빠르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를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한일 간에 문제가 됐던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원폭의 수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치적인 로직 자체는 별개로 두더라도 경제 협력을 열심히 추진해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한일 국교 정상화 협의 자체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론을 잘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중간중간에 펼쳐지는 어떤 그런 그 위기 부분, 리스크들이 증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정치적인 로직과 별도의 협력 부분 자체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60년대 초반에 수직적인 분업 구조였다면 그 부분 자체에서 90년대,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 한국의 자생적인 발전 모델 자체를 도입을 해서 결국은 2000년에 들어와서 한국은 수평적인 한일 간의 협력 구도로 전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그런 그 정상회담의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한 많은 아젠다들이 특히 1998년 DJ 오부치의 공동선언과는 달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추후로 이런 앞으로에 발생할 미래의 위기관리 리스크 자체를 어떻게 해칭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액션 플랜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으로 위기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그 개인적인 그런 거친 단어를 썼습니다. 네. 예. 거친 단어는 아니고 제가 부족해서 이해가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주제를 조금 더 바꿔서 우리 김청구 박사님은 조금
그 교육이나 투자 측면에서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먼저 경제 양국 간의 경제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측면에서는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교육이 우리나라에 어쨌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전체 서출 중 이제 일본 비중이 한 2017에서 18년 약 4.9%였는데 2022년에 약 4.5%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국인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런 국가들과 약 15% 정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교육하는 비중이 되고 이제 프랑스와 독일 이 나라도 물론 이제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교육 측면에서는 약 이제 프랑스가 독일에 약 15% 정도 수출하고 벨기에도 약 10% 이렇게 국가 간에 이렇게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중국 간의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약 이제 중국이 이제 2001년에 또 이제 WTO에 이제 편입되는 2001년에 WTO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제 세계화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약 2010년에 이제 중국의 이제 교육 비중이 약 25%까지 증가한 이후에 최근까지 약 2022년 까지 이제 2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빠르게 이제 중국의 상승에 이제 올라타서 이제 경제 성장하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되었고 이제 주력 산업들이 특히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제 자동차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많은 수혜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최종재를 수출하는 이러한 교육 구조에서 우리나라가 높은 성장을 달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수출이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특히 최근 이제 1분기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약 12.6%를 기록하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 수출은 무려 마이너스 30% 정도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과도한 의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고 미중 패권 경쟁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 측면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과의 이제 관계 개선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장 효율적인 구조에서 이제 가장 이제 무역 간의 허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초이스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인위적인 규제를 가지거나 양국 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과의 이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것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치와 경제 이 두 가지가 결국 분리돼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이상 이제 중국 공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제약이 걸리거나 이러한 정치 문제가 이제 경제 문제에 개입된다면은 이제 기업들이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도 이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학부 때 정치학하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정치하고 경제는 절대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즈음에서 우리 이용배 교수님 한 말씀 첨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제가 다음은 조금 이제 또 질문 하나 더 던질 게 있는데 그거 앞서서. 예, 아까 제가 시간이 너무 경과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 원장님도 모두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지금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 제가 발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양국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자본, 미국의 기술, 미국의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 한국의 발전 기업의 성장은 또 일본의 자본, 일본의 기술, 일본의 프레임을 가지고 성장했다라고 해도 하나의 이게 이제 공식으로 지금까지 60년, 70년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아시다시피 철강 산업이죠. 대한민국의 수출 품목은 철강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대일 적자의 가장 큰 폭은 바로 철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서 대일 적자는 첨단 산업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즉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산업 기술 발전에 따라서 대일 무역 적자는 변함이 없는데 결국은 그 업종, 산업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좀 상쇄됐는데 물론 수출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만큼 한국의 대일 생산 기술 캐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ING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까지 염원이었던 열망을 한다고 할까요? 염원이었던 이러한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적자 기조는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만큼 양국 간의 수출입하는 품목이 이미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적인 품목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서비스업 1차 산업은 그만큼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금융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제가 18년 전에 한국의 대중무역수지 흑자가 이제는 앞으로 1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바로 양국 간의 공급망입니다. 생산 기술의 네트워크이거든요. 그게 변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기업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을 절실하게 서로 요청하는 거고 또 갈망하는 거고 또 거기서 파급효과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진짜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를 지금 던져놓은 거거든요. 이거 지난 50년 이상의 역사를 한번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혹시 다른 분 여기 계신 분도 혹시 그거에 대해서 예. 제가 자꾸만 딴지 거는 건 아닌데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1965년 한일 수교 협정 이후 오늘날에까지 일본과의 무역 관계에서 적자라는 것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이지만 그걸 문제라고 안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자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면은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공해서 수출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또 다른 데서 수입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클인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소부장에 올인한다라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이 잘하라는 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잘하는 걸 하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독일 그리고 한국이 세계 3대 제조 강국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반도체 칩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또 배터리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장점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못하거나 또는 아직 시간의 축적이 부족해서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단기간에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경쟁 관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서부터 물론 이제 한일 간에 협력을 해야 될 부분 많이 있지만 원론적인 부분을 삭제를 한다면 알아서 기업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 키우기 위해서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기업들을 육성을 해왔고 그런 기업들이 특히 이제 화학과 또 기계 부품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정부와 상관하기 통해서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한창용 박사님 뭐 지금 강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될 무역 적자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의 교육 구조를 살펴보면은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와서 가공해서 재판매하는 구조로 저희의 산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뭐 교육 조건에 따라서 이제 무역이 적자가 발생할 수 있고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무역 교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러닝 바이 엑스포트, 즉 이러한 교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학습을 하고 뭐 어떤 새로운 기술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뭐 이 적자라는 것이 뭐 저희한테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하나의 단면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배 교수님과 강철구 교수님 그리고 한창용 연구위원님 말씀이 사실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한일 간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어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적자 부분에 대한 그런 활용이라는 것은 말만 다를 뿐이지 그 동일한 시각인데 결국은 한일 협력을 위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밸류 자체를 어떤 식으로 협력 부분과 또는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협력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저는 어떤 그런 그 협력 아젠다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난안전 부분과 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적인 교류 부분인데 특히 이제 재난안전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들 포함해서 중소기업들이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한일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한국의 그 디지털의 다이나믹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어떤 코로나19에서 보여줬던 한국의 어떤 그런 재해 감염병제에 대한 관리 기술들 이런 부분들은 일본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아젠다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경쟁 체제에 있지만 파이가 굉장히 적은 특히 환경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수소 사회, 수소 경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뭐 세계의 에너지 패권들을 위한 그런 일본이 수소 이제 국제 강요회를 개최하고 한국은 하이미트라고 그래서 수소의 산업계의 어떤 그 글로벌 패러다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어떤 파이가 적어서 그런 양국 간의 어떤 협력 구도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술 협력으로 나가는 분야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일본이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는 K-디지털 또는 K-거버넌스 부분에서 정말 뭐 주민등록번호 제도, 일본에서는 마이넘버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 교류에 있어서는 저는 한일 간의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의 뭐 아미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결국은 BTS 한마디에도 경제 협력 부분 자체에서는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의 구조에 있어서는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미 뭐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연사마의 붐에서 겨울연가 후유노 소나타에서 전혀 팔리지도 않았던 연사마가 타고 있었던 그 포드 익스플로러가 전후 45년 동안 팔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2달 사이에 10분의 1, 한 267대가 팔립니다. 그러니까 한 3,000대에 45년간 팔렸는데 그런 부분은 뭐 연사마가 껌 심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연사마의 그 드링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쟁 효과를 본다면 BTS가 중소기업의 보통 현대경제고 2018년 자료를 보더라도 한 17배 그러는데 지금으로서는 한 100배 이상의 거대한 하이브 조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어떤 그런 소프트 파워 또는 스마트 파워에 좀 사람 중심의 제가 어떤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휴마트 파워 정도의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중소기업의 미래적인 그런 한일 협력의 아젠다로서 잘 과학기술을 활용한다면 정말 뭐 새로운 아젠다 발굴뿐만 아니라 또는 협력의 제3의 길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연스럽게 비즈니스까지 넘어가셨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이용배 교수님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이 드리고 싶은 게 꼭 뭐 적자냐 흑자냐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신 건 아니잖아요. 이용배 교수님은 예. 이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뭐 그런 과정을 뭐 결국 그렇죠. 똑같은 얘기긴 한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예. 제가 말씀드린 적자 기조가 해소될 거다라는 것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졌던 대일 적자는 철강업입니다. 철강업은 지금은 대량 생산이죠. 첨단 기술도 물론 강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고강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첨단 소재라든가 장치가 필요합니다만, 즉 과거의 대한민국의 산업 기술 수준이 과거에 90년대까지 철강 쪽이었다면 지금은 소부장 쪽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반도체, 배터리, 즉 한국이 일본의 대일 적자를 보여왔던 그 시대별 그 적자의 그 외부 경제, 즉 일본이 한국에 대한 외부 경제 효과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산업 기술을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적자가 나쁘고 적자는 악이요 흑자는 선이다. 제가 느슨히 세미나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적자는 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누가? 바로 그 정치가와 정치 쪽과 언론 쪽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일 양국의 공급망, 즉 링케이지를 연계성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것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그럼 앞으로 지금의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후에 한일 양국 간의 무역 구조가 해소된다. 적자 기조가 해소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술이 계속적으로 끌어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지금 어려운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이 지금처럼 기존처럼 2000년대부터 계속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을 한다면은 이라는 그런 전제 요건이 붙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김영근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걸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은 오늘 이 세미나를 보고 계신, 심포지엄을 보시는 분 중에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는 좀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 백그라운드를 많이 갖고 계셔서 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일본인들에 대해서 좀 뭐 알아야 될 뭐 속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그런 또 참 협력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니까 조금 꼭 이런 것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라든가, 또 그럴 때 좀 팁이라든가 좀 해주고 싶은 아이디어 같은 거 없으신지요? 혹시? 어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그런 그 장점은 국제제도, 세계 무역기구인 WTO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는 RCEP이라든지, 가입은 하고 있지 않지만 CPTPP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제도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게 어떤 국제제도의 효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제도별로 중소기업들이 다 지켜야 할 어떤 수출입에 관한 절차들이 굉장히 다른 게 어떤 그런 바가티가 말하는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그래서 섞여 있어가지고 어떤 걸 잘 먹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어떤 그런 발달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한일 간의 협력 과정에서도 어떤 화이트리스트 제재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그 WTO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지적을 받아서 그게 어떤 그런 분쟁이 씨앗이 됐지만, 오히려 어떤 그런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있어서는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어떤 그런 그 일본이 특히 2019년 7월 4일 화이트리스트 제재 이후에 어떤 그런 아까 이영배 교수님이 소개해 주겠다는 한 12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현지 법인을 한국에 두고 있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어떤 그런 한류의 가장 그런 서포터즈가 됐던 동시 통역, 그러니까 바로 어떤 그런 스트리밍 효과, 옛날에 다운로드 받아서 즐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의 한국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런 그 제도적인 효과는 특히 잘 누릴 수 있어서 오히려 한국이 일본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그 일본에 그 공부했다고 하니까 그 측면에서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유사 산업이 많기 때문에 유사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출 수입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한일 간의 3월 16일 날 정상 관계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줍니다. 일본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기다립니다. 비즈니스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가라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줬다라고 해서 일본이 그것을 고맙다고 생각해서 5개 줬다 해서 우리한테 4개 주는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 관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냐면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거래 관계를 가져왔던 그런 많은 기업들을 제치고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제품이 있고 또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그거를 바꾸지 못하는 거겠죠. 반도체도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일본의 기술을 내버려 두고 우리 기업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기다려주고 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신뢰관계를 구축을 한다면 저는 한일 간의 좋은 비즈니스 관계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준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도 한동안 예전에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할 때 그 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는 중소기업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유달리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요새는 그런지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봐서 좀 게을러서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대기업의 전문 경영인들은 그 긴 호흡을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아마 우리 강 교수님 말씀도 뭐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고요. 혹시 이문계 교수님은 뭐 일본에서 조금 우리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 지금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나라의 지금 중소기업의 제품을 그리고 중소기업의 발전 이익 증대를 위해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제도적인 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 내에서는 스스로 대기업과 모기업이 되겠죠. 계열사, 중소기업,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기업들, 근데 그쪽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일단 공급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자연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한번 신뢰가 되면 거래의 지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요청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찾아서 그다음 필요성에 의해서 얼라이언스가 되고 그다음에 연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중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게 아마 일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징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팁은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무거운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런 외에 소비 제품목, 우리 중소기업이 아주 그냥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일본 시장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커버하고 진출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보면요, 결국은 첫 번째는 발로 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일본 기업이 오는 걸 기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발로 뛰는데 일본에는요, 우리처럼 협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협회 밑에 또 코스메틱 같은 경우 코스메틱도 모든 향수라든가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다 있듯이 그런 부분에 각각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마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결국은 정보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코트라도 나가 있고 중기부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무역협회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그 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중개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촉진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외면당했던, 소외당했던 그러한 역할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중소기업인데 일본 기업과의 협력, 진출, 그다음에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이용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좀 우리가 유념을 하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그 중소기업 일본 시장을 이렇게 이제 끈기 있게 좀 들어가려면 좀 협조자,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게 기관이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출 지원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코트라에만 의존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가버넌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덧붙여서 예. 그 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까 강철구 교수님이 한국 정부가 한국이 너무 정보를 퍼주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방금 일본에서의 정보를 얻을 일본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진출을 얻으려면은 이제 일본 무역진흥기구라는 제트로 우리나라의 코트라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이카의 코이카에 해당하는 자이카와 그다음에 서울 재팬클럽이 지금 일본 기업들 그다음에 개인 포함해서 한 270개 정도가 나와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일본 진출의 정보들은 제트로 그다음에 서울 재팬클럽 SJC와 어떤 그 자이카 등의 직접 그런 그 라이브러리나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47도도부현 중에서 27개의 현청의 지사에서 파견이 나와가지고 어떤 그런 그 공동체 운영으로 일본 진출을 또 특히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기업들의 어떤 관광 사업 중심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 단순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기관들의 적극적인 정보도 활용한다면 어떤 그런 그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에 대해서는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시간이 얼추 이제 또 한 40여 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용배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방안을 설명하실 때 이제 일본에는 지금 벤처 투자가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있다. 근데 지금 한국은 공교롭게도 벤처 투자 규모가 좀 줄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우리한테는 좀 팁이 아닐까 싶은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더 뭐 연구를 해오신 거나 정보가 좀 있으신지. 예,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솔직히 조용했습니다. 한일 관련된 연구자 입장에서 상당히 조용했고 왜? 정부 간의 관계가 냉각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본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모든 얼라이언스, 모든 관계는 자본의 흐름부터 캐시플로우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아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국내 자본시장에 들어가 있는 뭐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든 캐피탈 시장까지 포함해서 우리 국내 총 자본의 상당한 비중이 일본의 자금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은행에도 들어가 있고 모든 주식시장에도 들어가 있고 채권시장에도 들어가 있고요. 아마 그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최근 2, 3년 전부터 더군다나 일본이 의외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즉 한국에 비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왜 일본 정부들이 그 관계 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다른 건 모르는데 벤처, 창업, 스타트업 이런 부분들은 왜 옆 나라 한국보다 뒤처지느냐. 빨리 뭔가를 강구해라. 근데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은 바로 벤처 캐피탈 자금입니다. 그 자금이 우리처럼 단순하게 정부를 통해서 아니면 R&D를 우리 그 과기부라든가 우리 기재부에서 그런 자금 외에 모든 부서의 자금들이 캐피탈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지원되고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받고 그거를 하나의 기술 투자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기업들의 하나의 특징이 우리나라와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로 오기 전에 15년 전도 되겠네요. 무역의 배라든가 코트라 그 캐피탈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은 M&A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공동펀드를 통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전혀 우리는 들어오지 않는 우리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못 만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중기부와 일본의 관련 카운터파트 기관과 그다음에 우리 중기원이 관련된 그쪽에 중소기업청에 아니면 경장선의 파트너와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뭘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투자 협력, 기술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캐피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즉 공동 펀드가 되겠죠. 그건 충분히 여지가 크다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마이크를 한 번씩 차례로 드릴 텐데요. 한 2분 3분 정도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예, 그럼 질문하시죠, 먼저. 네. 교수님께서 말씀 오늘 주제 발표는 안 해주셨는데 말씀 들어보면 일단은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이후에 국내 경제나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면은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는 안 하셨지만 오늘의 주제를 빗대어 말씀을 하신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중소기업을 위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도 면에서의 지원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런 제도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그게 이제 결론 부분하고도 이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려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소 벤처기업이라든가는 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을이 갑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을이라고 생각하거나 넘버 2라거나 병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 부분서부터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엔트러프레니어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감에 테이크 리스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도가 더해진다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이용배 교수님께서 왜 일본보다 한국에 그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으냐에 대한 저는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계는 똑딱똑딱 가는데요. 일본의 시계는 똑끄딱고 가서 펑처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담이긴 하지만 일반 스타트업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제 디지털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을이라는 것을 오히려 갑으로 거꾸로 한다면 한중 패권, 미중 패권 전쟁에서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는 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엔트러프레니어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바로 대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중소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누려야 될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들 더 질문 없으시면 조금 한 마디씩 돌아가시면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결국에는 이제 양국 간의 기업 협력이 늘어나려면은 이제 결국에는 파이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협력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이미 성숙된 시장에서는 이제 파이를 나눠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이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에너지나 배터리 저희 대한상공회에서도 이 두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심도 있게 이제 일본 기업들과 이제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있고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에너지,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이런 산업에 대해서 이제 양국 간의 협력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예. 저는 오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도적인 측면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수용도 또는 사회적인 지원인데요. 사회적인 지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떤 한일 간의 경제협력 지수라든지 이런 인구조사처럼 오늘 과연 이게 적자가 무슨 것을 의미하는가처럼 한일 간의 관계 속에서 중소기업이 충분히 협력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수들을 만들어서 쉽게 진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가 아까 1998년 그런 김대중 오부치의 21세기 파트너십 선언, 한일 공동선언의 25주년입니다. 특히 98년을 이후로 한일 간에는 문화적인 그런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됐는데요. 그 당시 98년부터 2008년까지 한일 간의 FTA 교섭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 실무회의 26자 과장급 회의가 많이 전개됐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일 간에는 제대로 된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실현은 어렵다 하더라도 한일 FTA 교섭 재개를 통해서 한일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미국과 중국이 미중 경제 전략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계속해서 위기를 관리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한일 간의 경제 전략 회의 또는 한일 경제인 안전보장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한일 간의 중소기업 어떤 전략 대화 등을 통해서 어떤 그런 장치 마련이 오히려 형식은 갖추면 갖출수록 또 협력의 새로운 액션 플랜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분명히 원장님께서 일본의 비즈니스 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연구 주제만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예, 우선 김영균 교수님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은 어떤 걸 잘 해야지 모르는 상태다. 그리고 강철구 교수님 말씀하셨던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배 교수님 말씀하셨던 일본의 풍부한 자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김청구 박사님 말씀하셨던 협력, 단순한 협력이 아니고 파이가 늘어나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지금 각 토론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중소기업을 이제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더 깊이 해서 민간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뜨거운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이용배 교수. 예.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은 과거와 전혀 다른 글로벌 무역 통상 환경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한일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던 이제는 더 이상 지금의 무역 통상 환경이라면은 앞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도 어느 정도 기대 효과가 나올까, 어떻게 가지고 나갈까라는 부분부터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일 양국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무역 통상 환경 하에서, 그리고 과거의 양자간 무역 분쟁이다 그게 아니라 동맹 간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한일 양국도 서로 간의 기술 협력이라든가 투자 진출이라든가 얼라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일단은 편입이 돼야 된다는 게 하나의 선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 양국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만약에 미국 주도의 통상 방식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면은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겠죠.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가져갈 것까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중소기업의 협력 방안을 어떻게 다시 프레임을 짜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과거와 전혀 다른 그러한 프레임이 될 수가 있고 과거를 계속 연계시키는
하나의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이 아마 5천만 명인데 우리 중소기업 숫자는 지금 730만 개거든요. 근데 일본의 인구는 1억이 좀 넘죠, 일본이. 예, 근데 중소기업 숫자는 400만 개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가 인구도 이렇게 많은데 뭐 이렇게 숫자가 많냐고 힐난하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매우 역동적이라고 보지 않을까, 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벤처인 것 같고요. 또 한국 입장에서 또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기업 역사가 100년이 지난 곳이 730만 개 우리나라 기업체 중에는 한 1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근데 일본의 400만 개는 기업 역사 100년이 지난 게 무려 5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사실. 이거를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일본 기업의 경쟁력, 저렇게 역사가 오래된 경쟁력, 그게 뭐 화가자가 됐던 아주 기술 기반의 뭐 굉장히 공업이 됐든 간에 또 일본의 경쟁력이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그 대상이 제가 한국적인 정책적인 그런 걸로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벤처나 스타트업이 아닐까, 또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한 거의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장시간 고생해 주신 여러분, 또 이렇게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